컴업은 작년에도 저희가 할 때 미래를 만나다, Meet the Future라고 적었고요. 올해는 거기다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슬로건을 추가해서 Meet the Future, 포스트 팬데믹, 즉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미래를 만나야 되나. 그 미래의 주인공은 지금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개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소셜 시스템, 즉 사회적인 어떤 구조, 시스템, 그리고 일, 워크, 그다음에 라이프, 생활. 팬데믹 이후에 분명히 이 소셜 시스템, 워크, 라이프의 스타일이 다 바뀔 거고요. 그 바뀌는 것들의 구체적인 미래나 준비 정도가 지금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준비되고 있으니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방식이 작년에 했던 대규모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한 큰 도전이고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강조돼서 어느 한쪽은 굉장히 초라해질 수도 있고, 혹은 두 개를 엉성하게 밸런싱하다 보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생태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잘 협력하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1월 28일부터 29일간 양일간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개최를 했는데, 전 세계 61개국에서 스타트업은 약 5천여 개, 벤처 캐피탈 즉 투자자들은 약 650여 명, 관람객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의 연인원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피칭데이라든지 아니면 각 스타트업들의 기술, 그 다음에 8개 분야를 나누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공존하고 협력하고 이 생태계를 발전시킬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스타트업들에게 실제로 투자 유치라든지 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그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된 행사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좀 짧은 행사 기간, 공간의 제약점 때문에 사실은 교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업이 첫 번째 행사였다 보니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에 있는 모든 투자역들이라든가 심사역들이라든지, 혹은 국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것들이 올해의 목표이고요. 그런 확대의 또 한 가지의 좀 그 중요한 툴로 생각하는 게 온라인으로 통한 연결입니다. 올해 컴업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하는 중요한 컨셉은 이제 디지털 부스입니다. 부스가 디지털라이즈 되는 거죠. 그 부스가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일단 참가가 가능한 기업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그 행사가 그때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컨텐츠를 통해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인재라든지 여러 생태계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있고요. 이번 컴업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디지털 부스. 그 디지털 부스는 스케일 업 앤 다운이 아주 용이할 것이고, 그것들을 저희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올해 2020 컴업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그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인간의 직관이 놓치고 있는 작은 맥락들을 모아서 미래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작은 맥락을 찾아내는 것들은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창업기업, 작지만 기민한 조직, 이런 조직들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자꾸 M&A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기민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창의력을 기반으로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그러면 제품화되고 있고 바로 서비스화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거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최근에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들을 실증해서 보여주면 그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채용을 해서 자기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혁명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주역이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 비대면 스타트업 고용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를 했었는데, 비대면 기술을 만들고 있거나 대면 기술을 만들고 있는 여러 창업 기업들을 가지고 1, 4분기에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비대면 스타트업이 고용이 대면 기술을 만드는 스타트업 고용보다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많았어요. 단위 투자 금액도 금액 10억 원당 보면 비대면 기업들이 약 16.8명, 그리고 대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시는 스타트업들이 15.1명으로 단위 투자 금액에 비해서도 실제로 고용 인원도 많았고요. 스타트업들이 고용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지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GDP 대비 전체 벤처 투자액 기반으로 보면 세계 4위권, 5위권 정도 됩니다. 유니콘 숫자로 보면 세계 6위권 정도 숫자고요. 스타트업의 기술력 자체로 보면 사실 그거를 그 객관적으로 서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완벽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죠. 없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주목하는 주목도를 보면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저희의 국가 위상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4, 5위권에 그 정도의 생태계의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공직이 이 정도의 어떤 그 높은 책임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왔고요. 제가 왜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저희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정도의 그 경제 강국이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문화적인 혹은 국제사회의 영향력 이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봤습니다. 뭐냐면 더 깊어져야 된다. 그 깊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컨텐츠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넓이를 많이 가졌으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고, 정책도 그런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야 되지만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더 크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강화되는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 세 개의 연재 기사를 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그 바이러스의 각각의 단백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단백질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뉴욕타임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 미국인들의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나라의 어떤 또 깊이의 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 깊이가 이제 좀 깊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런 깊이를 좀 더 갖게 하고 싶어서 공직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창업 벤처라는 어떤 그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에서 디지털 정부, 디지털 뉴딜을 준비는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비식별화된 데이터들은 많은 이용들이 가능하게 해줬고, 그래서 그 데이터 3법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어떤 기본 틀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공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방돼 있어서 사실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 3법들이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문, 기상, 미세먼지 데이터,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보이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제조 데이터, 혹은 기상 데이터, 혹은 미세먼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출발선상이 아직 똑같습니다. 그럼 빅플레이어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제조회사는 제품을 팔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을 파시는 것에서 가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데이터를 파시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이 구조를 가장 공정하고 가장 페어하게 룰을 셋업할 수 있는 바디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논의들도 굉장히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제조 데이터에 대한 그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거래 것들을 또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어떤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반부터 옆에 계신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논의를 했었던 거고 19년 초반부터 저희가 그것들이 사회적 어젠다화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창업자들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집할 때 그분들의 어떤 그 경영권은 보호한 채로 투자금을 모집을 해야 그것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계속 이제 경영권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의결권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 레거시 재벌 기업들의 어떤 그 폐해 때문에 그것들 굉장히 경계하시는 면이 있어서 관련 부처라든지 혹은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이익 집단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서 그 개인이 모든 것들을 떠안는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 제가 여기로 들어와 봤더니 이미 저희 중기부 직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예를 들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많이 해왔고요. 또 R&D 같은 데서도 성실한 실패는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가고 있고요. 어려운 일을 도전하다가 그건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게 모든 것들을 떠넘기지 않는, 성실한 실패는 떠넘기지 않는 그런 구조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컴퍼니들의 가장 공통점은 인텔렉츄얼한 미스테이크를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저희는 그냥 미스테이크라고 안 하고 인텔렉츄얼한 미스테이크라고, 지능적인 실패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좀 교활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그 글로벌 컴퍼니의 가장 중요한 문화거든요.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특히나 창업이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쉽지 않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펀드라든지 시리즈 A라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중기부가 2005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펀드 오브 펀드, 즉 모태 펀드는 수익률이 IRR 기준으로 6%대입니다. 벤처 투자만 하는 펀드인데요. IRR 기준으로 수익률이 6%대거든요. 국민들이 이걸 아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건강한 생태계에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국민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으시고 또 홈업에도 많이 와보셔서 좀 이 혁신적인 생태계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